앞선 주도권 토론이 주제 제한 없는 토론이었다면 이번 주도권 토론은 경제성장, 외교안보, 기후위기, 연금개혁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7분 시간 드립니다. 자유롭게 토론하시되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해 주셔야 되고요. 주도권자 1회 발언은 1분 20초 이내로 해주시고 상대 후보에게도 최소 30초 발언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한다는 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첫 번째 주도권 안철수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윤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되어 있는 이 국민연금에 그 출산율에 대한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것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출산율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정으로. 그래서 제가 그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 1.38명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몇 지금 년도에 현재 만든 건가요? 네, 처음 이거 할 때 나온 건데요. 지금 현재 출산율은 얼마입니까? 뭐 0.86인가요? 예, 0.84입니다. 84인가요? 네, 네.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이 1.38로 해서 55년에 고갈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0.84 수준의 이런 합계 출산율 가지고는 더 빨리 고갈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연금개혁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지난주에 한번 4명이 다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3가지 아니겠습니까? 보험료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차피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후 소득 보장을 좀 확실하게 해주면서 세대 간의 공정을 기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원칙은 맞지만 방안에 대해서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대선 공약으로 해서 만약에 그 공약을 내세운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가 주장했던 그 공약을 또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전 국민의 그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30초 드렸으니까요. 사실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큰 방향은 이미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9%, 그다음에 또 우리 특수직역연금은 15에서 18%, 그리고 또 OECD 국가의 평균 보험료율은 20%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 소득 대체율, 즉 은퇴하기 전 월급의 얼마를 연금으로 받는가, 그게 소득 대체율인데요. 그게 대강 OECD 평균 한 4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소득 대체율은 40%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더 낮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더 낮추면 정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것은 우리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뭐 불가피하겠죠. 그게. 네. 그리고 그 수급 개시 연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차피 재원이 한정돼 있으면은 수급 개시 연령도 좀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지금 현재 통계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점진적으로 67세 정도부터 수급 개시 연령을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이렇게 건전하게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연구 자료도 나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연금이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겠습니까? 증가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국민연금 제도가 빈부격차 해소에 큰 도움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율이 적고 나중에 받는 것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연금도 결국은 좋은 직장, 보수가 많은 직장에 가졌던 분들이 계속 아무래도 더 나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퇴직 후에도 그런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초 드렸으니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소득 1분위, 소득 10분위가 있습니다. 근데 소득이 가장 많은 분들은 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도 길고 많이 냅니다. 네. 가입률이 높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아주 형편이 어려운 이 1분위의 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거의 한 10%밖에는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들에게 훨씬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상태로 시행이 된다면 오히려 더 형편이 나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회에 있을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 복지 제도가 정말 설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선순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서의 다른 분께 좀 질문 사각지대를 없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예, 그다음 이재명 후보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평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간에 이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특히 그중에 제가 보기엔 군인연금이 가장 유리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 보존을 위해서 올해 어느 정도 혈세가 지출이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조 단위로 지금 지원되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만 하더라도 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5조 정도 되는데 그걸 국민 혈세로 메워줍니다. 3년 후 2025년이 되면 11조가 됩니다. 3년 만에 2배가 뛰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외교 안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보다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자꾸 반문을 하거나 이렇게 좀 도망가시는데 그건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답변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좀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결론만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규칙대로 30초. 일단은 사실상은 종전 상태가 맞는데 그러나 법률상은 정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 관리를 하고 있는 국제기구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했고 어느 나라나 전쟁이 끝나면 양쪽의 군대를 철수하고 자유롭게 교통을 하고 경제 문화 교류를 합니다. 지금 남북은 그런 상태도 아니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개 사단이 지금 대치해 있고 수천 문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요. 위협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을 종전 상태로 보신다면은 사실상의 종전이라고 본다면은 참 큰 시각의 차이인데요. 이게 지금 정전 상태로 정전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엔사와 그 배후 기지를 유지함으로써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동 개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바로 전쟁 억지력을 갖는 것인데 이거를 종전이라고 만약에 우긴다면은 이거는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윤석열 후보님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소리에서 군사긴장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 필요 없다. 이미 시간이 늦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를 그냥 고착화시키자. 이게 사실상 잘 지내면 통일 아니냐 하는 얘기. 또 북한의 핵 그냥 인정해 주자. 비핵화 굳이 갈 거 뭐 있냐. 또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삼축 체제라든지 이거 필요 없고 또 스냅백이라고 그래서 먼저 제재 풀어주고 나중에 뭐 또 핵을 고도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제재를 하자든지 또 이게 지금 종전 상태가 아닌데 종전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지난번에 늘 말씀하시지만 전자권 회수하는데 조건이 뭔 필요가 있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전부 다 저는 하나의 그 생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친중, 친북, 반미라는 어떤 이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국가의 안보라든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관리해 저희가 주시죠.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자,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 명색이 법률가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수 있나 의심스러운데 첫째, 제가 핵 인정하자고 한 얘기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삼축 체제 필요 없다 얘기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스냅백 미리 제재 완화해 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가 아니고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지 선 제재 해제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 번째, 전자권 해수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지 조건 필요 없이 한다는 얘기 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한 네 가지가 다 거짓말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윤석열 후보님 네. 다른 분에게도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축을 부정한다는 거는 지금 선제 타격이라는 삼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를 부정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스냅백은 제재를 풀었다가 다시 나중에 제재를 하려고 하면 그 유엔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자권은 조건 붙일 건 뭐 있냐고 하는 거는 작년 12월 30일 언론 그 협회에 가서 그 토론하시면서 이미 얘기하신 거로 보도가 다 나온 거를 말씀을 하는 거지 뭐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지금 사드 배치하면은 추가 배치하면은 뭐 중국하고 뭐 경제 관계가 파탄이 난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또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 어로하면 격침시킨다는 얘기까지 막 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그 사드를 사서 우리가 배치를 하고 이 엑스밴 레이더를 저희가 대북 쪽으로만 딱 정해놓고 쓰는 거 하고 예, 답변 시간 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중국 어선을 저희가 격침을 시키는 거하고 대중관계에서 어느 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까? 뭐 물론 어선을 파괴하는 게 더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또 다시 최근에는 말을 바꾸셨는데 국민이 죽고 사는 이런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이 휙휙 바뀌어서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재명 후보에게 네. 주도권들이죠. 일단 윤석열 후보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삼축 체제는 현재도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원점 타격, 타겟 타격도 있고 나중에 대량 응징 보복 이 두 가지가 하나에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해서 두 가지 단계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 지도자가 군 사령관이나 할 소리를 군 전술가가 할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더 힐이라고 하는 그 군사 잡지에서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 4가지 중에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 저자는 국제 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네. 이런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잡지에서 게재된 글입니다. 그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전자권 회수 관련해서 지금 원점 선제 타격 말씀하시는데 전자권 회수는 반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네, 답을 쭉 해드릴게요. 할게요. 네. 전자권 회수를 반대를 하면서 선제 타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모순이다. 이 말씀 드리고 세 번째로 사드 관련해서도 지금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저번에 브룩스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다는 사실은 그 말씀하셨는데 그 잘못된 얘기인 건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이 후보님 말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죠. 그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브룩스 사령관은 사드 성주 사드에다가 우리나라 저고도 방어 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건 또 확인해 보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 안철수 후보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정말 궁극의 목표이고 역할인데 이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양당 독점 체제 때문에 상대가 실수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니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당 독점 체제를 깨서 국민들이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 여지를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이 있어야 양당들도 잘하기 경쟁을 할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치가 기여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 우리 안 후보님의 지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의견 좀 잠깐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로 거대 양당 체제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것이 여러 가지 세계의 다양한 변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두 정당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정당끼리 이렇게 있다 보면 서로 심각하게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이제는 거의 패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10년 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다당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치가 발전하고 또 서로 힘을 합치는 서로 대화하고 정책도 교환하면서 거기에 맞는 일종의 동맹을 만드는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양당 제도에서 이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정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자기를 중용해 준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위협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한테도 정치 차별화해라 그러면 표된다 이런 주장이 많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다 잘한 건 승계하고 부족한 건 채우고 또 잘못된 건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더 진화된 정부 만들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우리 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 역량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인적 자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 편 안에서 사람을 구하려면 너무 어렵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영을 가리지 말고 유능한 사람, 유능한 정책, 좋은 정책, 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민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결국은 이제 모두 역량 중심으로 진영 관계없이 쓰는 국민 내각 또는 통합정부, 연합정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선거 때는 원수가 돼서 싸우더라도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고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거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좀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국민들께 선택의 여지를 주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선거제도, 비례제도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그 위성정당 만드는 걸 보고 당내에서 반대를 했다가 다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한 일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특히 우리 심상정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심 의원님께는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비례대표 금지제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위성정당.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우리 윤 후보님께도 그다음에 심 후보 두 분께 간단하니까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면 같이 합류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묻는 걸로. 네,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심 후보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뭐 저한테도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지만은 지난번에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배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이 석고대죄하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기회를 책임을 한번 주시죠. 개선을 능동적으로 하시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 답변 잠깐 하시겠습니까? 네. 넘어가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1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를 안 하고 누구한테 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고 초과이익 환수법을 나중에 만들자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정치 도의와 양식에서 벗어났으면 먼저 책임지는 게 우선이지 무슨 또 법을 만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지난 토론 때 그 노동 문제 물어봤는데 너무나 잡아떼시길래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우리 윤 후보님이 요즘 흔한 말로 노동과는 매우 꼰대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이런 후진적인 노동관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서 바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선진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노동 시간, OECD 평균보다 1년에 한 달을 더 일합니다. 독일보다는 2달 반을 더 일합니다. 창의력은 노동 시간이 아니라 여가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선진국들과 혁신 기업들이 주 4일제 도입에 지금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데 주 4일제 대열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그 허위 사실로 엉터리 규정짓기 하면서 질문 던지는 그 태도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들을 저한테 전공한 뭐를 사람들이 물어보신 겁니까? 도대체가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서두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를 좀 짧게 물어보십시오. 주 4일제 네. 하실 생각 아니 없으세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주 4일제는 3일제가 더 좋죠. 그러나 산업의 현실을 봐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한 거죠. 네, 그게 네. 좋고 나쁠 문제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법을 전공한 분들이 왜 이렇게 진실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언론에서 말해놓고 행사 때 말해놓고 나중에 말 바꾸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우기는 게 정당합니까? 그런 자세를 좀 전 지적을 그런 드리고요. 질문을 하실 거면 제가 주 질문하지 4일제 마시든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전부 역동적인 혁신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초격차 기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술만 초격차 기술로 되고 노동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기술과 노동의 혁신은 함께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4일제는 단지 노동 시간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생산성 향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대한민국의 혁신 플랜입니다.
주사일제 하면서 작업 방식도 바뀌고 소통 방식도 바뀌고 그다음에 기업 문화도 바뀌고 사회 관행도 바뀌는 겁니다. 주사일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하나같이 지금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미국 또 일본 자민당 정부까지 주사일제 공식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사일제를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지금 윤 후보님처럼 이게 개발도상국의 노동관이라는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저는 혁신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우리 윤 후보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탈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100% 재생에너지로 가자는 거고 윤 후보님은 원전을 확대하자는 것이죠. 원전은 뭐 유지를 해가면서 지금 짓고 있던 거는 마저 짓고 네. 제가 석탄도 지금 짓고 있는 거를 그 아깝게 돈 들여서 한 거를 중단하지 말고 더 효율이 높은 거니까 하다가 점차 없애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점차 없애 나가자는 입장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생에너지도 늘리지만 원전 비중을 더 늘리자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에너지 믹스는 이제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아까 그 주사일제랑 똑같은 얘기예요. 세계에서도 생산성이 높으니까 주사일제 시험을 하는 거지 회사가 힘든데 주사일제를 어떻게 먼저 합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뒤냐 하는 거를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노동자나 전문가들 의견 들으세요. 기업주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리고 기업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사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다 기업주의 결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그 얘기는 좀 아까 했고요. 저는 이제 지금 윤 후보님 계획을 제가 보니까 2030년도에 원전 비중이 한 34%로 지금 돼 있어요. 윤 후보님 계획에. 그러면은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해서 SMR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 30기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30개 더 짓는다는 말씀 드린 적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SMR은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 짓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금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강남입니다. 그럼 강남에 짓는 거 동의하시나요 혹시? 제가 SMR을 그렇게 뭐 신속하게 짓는 데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지금 원전이 한 23에서 6% 정도니까 신한울 3, 4호기를 마저 짓고 그러다 보면 한 30% 정도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것이고 또 지금 프랑스도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원전을 14기를 더 짓기로 했지만 또 반면에 신재생 분야에도 적극 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예,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네네. 제가 공약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유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에 부적절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이건 완전히 미신입니다.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그 시장 잠재력을 태양광을 369기가와트로 봤어요. 이거는 현재 쓰고 있는 전기를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헐성까지 고려하면 간헐성까지를 고려하더라도 배터리라든지 그린 수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2030년이 지나면 또 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전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명백한 위험이 될 원전을 대안으로 지금 제시하는 것은 저는 매우 나태하고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오늘 윤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더 논의하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고요. 답변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요. 됐고요. 네. 우리 이 후보님 신한울 3, 4호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전에 여러 차례 제가 의견을 밝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설계 중에 중단돼 있는데 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재판단을 해볼 텐데 이미 이제 발전 단가가 역전될 가능성이 최근에 좀 많아졌고 또 핵 폐기 처리장 확보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결국은 충분히 정보를 가지면 그냥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 뜻을 존중해야 되겠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물어서 중단한 겁니다. 네. 그런데 모든 개혁은 저항을 딛고 가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딛고 겨우 반발짝 나간 거를 예, 손바닥 뒤집듯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은 건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하겠다는 모두 거예요. 수고들 하셨습니다.